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가전업계가 HVAC 즉 냉난방 공조 시스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냉난방 공조는 온도, 습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최근 인공지능 또 데이터 센터 열풍과 탈탄소 친환경 기조가 맞물리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미국 냉난방 공조 전문 기업인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북미 사업 확장에 나섰고요. 또 LG전자는 지난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고효율 공조 솔루션을 연구하기 위한 에어솔루션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글로벌 냉난방 공조 시장에서 국내 가전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빠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1, 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던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식시장 마감 시황부터 오늘 좀 살펴볼까요? 네, 월요일에 이제 폭락장 연출한 이후에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이제 이틀 연속 반등을 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낙폭을 회복해 가던 중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투심이 좀 꺾이면서 네.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5%가 떨어졌습니다. 11.68포인트가 떨어져서 2,556선까지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0.44% 하락 3.26포인트 떨어지면서 745.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나마 이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인 것이고요. 장 초반에는 1% 넘는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전날에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또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투심이 좀 국내 증시에도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거든요. 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수 반등보다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과감히 좀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요. 시총상위주 대부분이 하락했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약세 나타냈습니다. 네. 그 낙폭을 회복하려면 갈 길이 먼데 네. 확실한 반등을 못하는 걸 보면 그 놀랐던 가슴이 네. 진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봐야죠.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사흘째 2,500포인트대에서 이제 등락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빠진 지수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일단 2,700포인트대로 올라서야 돼요.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폭락의 근거가 됐었던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 이게 과했다는 인식하에 다시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완전히 지금 공포심을 떨궈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투심은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장 개장 후에는 3대 지수 모두 강한 반등세를 또 보여줬거든요. 근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서 결국 전강 후약 이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날에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로 뉴욕 증시 역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손절 매물들도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락세로 장을 마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지금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에 대한 고조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입찰들이 계속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부진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런 겹들이 결국 겹쳐서 전강 후양 이런 흐름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성장주들 엔비디아 등 테슬라, 마이크론 이런 기술주들이 역시 장 초반에 다 올랐다가 후반 들어서 다 약세로 전환을 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V자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수가 서서히 낙폭을 회복해 가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투심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반복을 하는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 최근에 그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그 네. 전기차에 대한 좀 막연한 공포심 이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요. 네,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에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네. 환경부 주관으로 소방청 같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 회의가 열리고요.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에 전기차 화재에 관한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 종합 대책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이 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처 수준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건 그만큼 지금 전기차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처 수준의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될 때라는 좀 긴급함, 필요성들이 인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려진 것처럼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다 타버릴 때까지는 좀 잘 꺼지지 않는 그렇다면서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피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일에 이제 인천 청라국제도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이제 벤츠 전기차가 불이 났었고 전소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주차돼 있던 차량 140여 대가 같이 불에 타는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말고도 크고 작게 최근에 그 화재들이 연달아 발생을 했었어요. 이로 인해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전기차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하에 전기차 대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지상으로 옮길 수 없냐 이런 움직임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게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 이 공포심을 자극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사실 상식에 반하는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네. 화재 통계를 보면 뭐 예를 들면 내연 기관 차량 10,000대당 화재 발생 건수가 내연차는 1.9대, 전기차는 1.3대 반대예요. 더 낮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거죠. 네. 그래서요. 그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에는 어떤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지금 관측되나요? 기존에도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들은 이제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작년에 중순경에 정부가 한번 그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여기에 따른 안전 강화 방안 등이 발표됐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이 있고요. 뭐 여기에다가 뭐 과충전 예방을 위해서 전력 통신 모뎀이 장착된 이런 그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더 준다. 뭐 이런 방안 등은 마련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달 발표되는 방안에는 대표적인 게 지금 예상되는 게 이겁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네.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조사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이 얼마인지 최대 주행거리 이런 것들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산 배터리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상당수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 중에서 어디 배터리를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일단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높아지고 조금 더 안전성을 고려한 선호도가 높은 이런 국산 배터리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BMS. 네. 이 BMS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런 방안들도 역시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네, 오늘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네. 5월에 발표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6%에서 0.1%포인트 낮춰서 2.5%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2.8% 성장하겠지만 하반기를 좀 많이 낮게 봤어요. 2.2%. 이런 전망은 최근에 정부가 예상한 경제 상황과는 좀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정부는 올 연간 성장률을 2.6%로 전망을 하면서 당시에 0.4%포인트를 확 높여 잡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인식차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낮춘 이유는요?
내수 부진. 아, 내수 부진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가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투자도 둔화되는 이런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이런 내수 부진이 파급됨에 따라서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고 취업자 수 증가폭,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KDI가 어제는 또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우리가 내수 성장이 미약하다는 점을 취약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수정 전망을 통해서 KDI가 내수 관련된 지표들을 다 낮춰 잡았어요. 대표적인 게 민간 소비 전망은 기존의 1.8%에서 1.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에서 2.4%로 네. 취업자 수 증가폭도 기존에는 24만 명이었는데 20만 명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도 글로벌 기업들 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큰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3일인가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보쉬가 한화로 약 11조 원인 80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사시켜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인수전은 삼성전자에서도 눈독을 들였던 그 주거용 냉난방 공조 분야의 프로젝트라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미래 사업이라고 불리면서 빠르게 커지는 HVAC 시장, 즉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시장을 두고 지금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이제 보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수건이 어떤 것였는지 예. 네,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인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3일이니까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안 된 일이고요. 네네. 보쉬가 이제 주거용 냉난방 공조 사업을 영위하는 존슨 컨트롤스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인수 규모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0억 달러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히타치하고 이거 합작 사업하던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오, 네. 예. 근데 일단은 그러면 일단 존슨 컨트롤스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 한국에서는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네, 좀 낯설죠. 일반인들한테는요. 예, 네.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북미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 주거나 상업용 냉난방 공조 시스템, 그리고 산업용 냉장 시스템, 그리고 뭐 보안 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등 이런 건물과 관련되는 엔지니어링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북미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익숙치 않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HVAC라고 하는 용어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갈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난방을 의미하는 히팅, H. 예, 네. H가 나오고요. 그리고 환기를 의미하는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V, 그리고 실내 냉방을 의미하는 에어 컨디셔닝. 그래서 아. 예, 에어 컨디셔니까 AC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약자로 해서 냉난방에 공기 환기까지 하는 거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HVAC라는 용어로 이제 계속 쓸 건데요. 네. 요게 이제 보통은 에어컨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글로벌 이제 에어컨 회사들, 한국에서도 이제 에어컨 관련된 회사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에어컨만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이나 지금 유럽에서는 최근에 난방을 이런 에어컨하고 구조가 되게 비슷하지만 이게 열기가 나오는 히팅 펌프라는 게 있어요. 네, 네. 히트 펌프라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 묶어서 이제 아무래도 하나로 온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엔 가스 보일러나 이런 거 많이 스팀 많이 쓰다가 네. 최근에는 이런 전기로 하는 히팅 펌프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묶어서 보통 이제 같이 많이들 사업을 영위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지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참여를 하려고 고려한다는 얘기들이 3월 말에 국내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요런 인수권들이 지금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네. 이런 이제 대규모 인수합병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 HVAC 말씀하신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게 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얘기를 하려는 것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켓앤마켓이라고 하는 데서 2024년 5월에 발간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자료를 보면은 2024년 현재 HVAC 시장이 2,817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말하면 388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꽤 크죠. 그리고 이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을 보일 거로 보인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일반 제품에서 6.7% IT나 최첨단 아니면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네. 북미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시장이 320억 달러, 하나로 약 44조 원 이상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33년까지 488억 원 정도까지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나름 이쪽 분야에서 성장성도 높고 규모가 큰데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크냐라고 할 때 요즘 국내에서도 지금 무더위 때문에 되게 걱정들이 많고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 없는 거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집에도 다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도 되게 상황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어컨의 설치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 네, 네. 특히 사실은 유럽이 좀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럽은요 에어컨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지금 IEA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겨우 10%밖에 안 됐대요. 국제 에너지기구. 네. 네, 네. 그런데 2022년에 이게 19%까지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유럽 가시면은 절반은 에어컨이 없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프랑스 올림픽 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객들이 늘고 에어비앤비하고 식당 가는데 에어컨 없으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용 시장을 넘어서서 문제가 되는 게 인공지능이 한테 되게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에 이 냉난방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네. 이거를 냉각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보일러라든가 중앙 난방식으로 난방을 하는데 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근에 히트 펌프라는 게 굉장히 좀 핫하고 히트 펌프. 예. 네. 그러니까 에어컨하고 거의 구조는 비슷한데 네.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온풍기 돼요. 같은 거예요. 예, 그런 네. 느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적극 보급하려고 해요. 아. 왜냐면은 이게 에너지 효율이 가스 보일러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 높고 그리고 이게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아. 국가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이 국가적 과제인데 그렇군요. 예,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달에 나온 자료 보면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150만 대 히트펌프가 있는데 이걸 2030년까지 600만 대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연평균 20만 대밖에 안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늘리려면 어마어마한 목표인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25개 주지사들이 모인 초당적인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2030년까지 히트펌프가 현재 480만 개가 있는 거를 2천만 개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데서도 지금 계속 이쪽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내면서 2022년에 유럽 히트펌프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40%나 증가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보조금이 좀 줄고 경기 침체 영향으로 좀 줄었지만 업계에서는 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HVAC 시장은 인공지능의 성장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탄소 배출 감축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더위로 인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의 글로벌 트렌드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글로벌 트렌드에 올라선 거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HVAC 그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AI가 어떻게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까 그렇죠. 데이터 센터만 살짝 말씀해 예. 주셔가지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을 집에서 운영하시거나 만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만 가동이 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건 엄청나게 큰 컴퓨터들이 대규모
연산 작업들을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하는 네네. 대규모 이 통신하는 컴퓨터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곧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운영 과정에서 어떤 일이 되느냐가 되게 밀접한데 데이터 센터 운영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냉난방 공조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얼핏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보진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가정용 PC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오래 쓰면 그쵸. 뜨끈해지잖아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 아들들이 맨날 게임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게임하는 PC들 보면은 PC에 들어가는 뭐 GPU 하나만 막 수백만 원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네. 거기 뭐 하면 우웅 하면서 맨날 난방하는 그 쿨링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냉방. 네, 냉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PU라고 하는 거 엔비디아 요즘 되게 핫하고 그게 게임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걔도 게임하려고 돌아가려고 막 화면을 빠르게 돌리고 할 때는 열이 이거를 나니까. 쿨링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쿨링 돌리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그 PC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이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네. 엄청난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컴퓨터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전산실 같은데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되게 시원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괜히 어설프게 거기서 나오는 열 관리 잘못했다 데이터 센터 고장 나면 답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데이터 센터에서 냉난방 공조에 에너지를 얼마나 쓰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는 네. 거를 알 필요한데 2024년 맥킨지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에너지 전체 소비량의 40%가 냉난방 공조에만 쓰인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순수 네. 연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맥킨지 컨설팅 자료인데 어떤 데서는 30에서 55%를 제시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그 이상까지 추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냉난방 공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데이터 센터 효율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냉난방 문제 때문에 네. 아예 시원한 곳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경우도 많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가 보통 강원도에다가 지었던 것도 그런 케이스고요. 일부 데이터 센터는 북쪽 뭐 지역으로 짓거나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컴퓨터를 아예 바다에다 집어넣겠다는 계획도 하고 있어요. 계획. 예, 네. 아직은 되진 않았지만요. 그런 것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냉방과 관련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앞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국내 업체들은 어떤가요? 이번 인수권에서 앞선 인수권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참여했다고도 하고 예. 또 대표적인 회사죠 LG전자 여기도 에어컨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는 그쵸. 건데 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사실은 LG전자하고 삼성전자 가전 부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TV나 냉장고 이런 거는 뭐 세계 최고의 명품급이고 이제 글로벌로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HVAC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에요. 아, 다른 그래요? 제품들에 비해서요. 네. 그리고 특히 가정용에 비해서 상업용 HVAC 시장에서는 좀 더 점유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데 네. 미국에 있는 업체들로 이제 유명한 회사들 보면 뭐 트레인 테크놀로지나 네. 우리 저희 뭐 캐리어는 많이 아시잖아요. 할 때 에어컨 할 때 캐리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지가 크지 않은데 네. 이게 특히 상업용이나 이제 뭐 북미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밖에 이제 레녹스, 리힘, 루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 브라이언트 이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또 강하고 네. 여기에 이제 일본의 다이킨 공업, 미쓰비시 전기, 도시바 그리고 오늘 요번에 언급하는 존슨 컨트롤스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HVAC 시장, 특히 상업용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고 네. 국내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사도 이제 지금 가전 사업 자체 내 성장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했지만 5월달에 북미의 그 HVAC 쪽의 업체 중에 메이저 중에 하나의 레녹스라는 데하고 네. 유통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는 이런 냉난방 기기를 만들고 레녹슨은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합작 회사를 잘 설립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요런 비슷한 게 있었던 거는 20년 전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20년 전에 소니하고 삼성전자하고 SLCD라고 하는 그 이후로는 지금 사실 합작 법인이 거의 규모 있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도 나름 야심 있게 준비한 거고요. LG는요?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HVAC 시장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주환 그 LG전자 사장님께서 2023년에 2030년 미래 비전 발표라는 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여러 내용들 중에 가정용하고 상업용 HVAC 시장의 매출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적극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7월 15일 날 유럽 현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다가 별도의 연구소를 하나 설립도 하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7월 말에 보면은 LG전자가 기업 광고를 공개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품 광고가 아닌 기업 광고는 LG전자 입장에서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를 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의 비전으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어 컨디션 부분에서 HVAC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LG전자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B2B 사업이라고 하는 소비자용이 아니라 기업 대상 부분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매출 한 35%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 이제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전장도 있지만 HVAC도 굉장히 좀 메인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가 이 사업을 분리시켜서 별도로 투자 유치 받고 글로벌 M&A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 뒤졌지만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작년 올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유망한데 왜 HVAC 사업 부분을 존슨 컨트롤스 거기서 왜 매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되면 아까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주거용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존슨 컨트롤스가 주거용 HVAC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고 상업용 HVAC 시장에 집중을 하겠다. 이게 이제 얘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사업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좀 흑자나는 사업도 쳐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과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상업용 쪽을 강조하겠다라는 강조 포인트들이 요번 이제 인수와 관련된 보도 자료에서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조지 올리버라는 CEO가 말씀하신 게 우리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 그리고 기타 거시 경제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좀 더 단순하고 또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이번 인수권이 되게 그러한 것에 중요한 역할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쪽으로 사업을 집중할 거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냉난방 공주라고 하면은 그냥 에어컨 기능이나 뭐 환기 기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들을 상업용이나 건물 전체로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게 오픈 블루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상업용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라인업들이 다양하게 구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고 데이터 센터 시장이 빨리 커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HVAC 시장이 가정용과 상업용에서 상업용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상업용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게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효율 냉난방 시장의 성장에 앞장서야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HVAC 업체들 중에서 북미 상업용 분야에서 되게 강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트레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상장사인데 이 회사가 2022년 6월 17일 저점 대비 올해 7월 31일이니까 지금 한 2년 1개월 정도 되는 거죠. 요 기간 동안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와 3배나 올랐어 하면 대단한 건데 이럴 수 있는 게 이런 AI 인공지능 열풍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여기서 더 보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이상을 봅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현대차에서도 최근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라는 거를 만들면서 공장 내 자동화 이런 거를 엄청 하고 공장에서 로봇이 돌아다니고 센서 제어하고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장 안에서도 자율
자율주행 로봇이나 협동 로봇이 돌아가는데 네. 그런 것들도 다 전기 로봇에 의해서 다니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려면 로봇도 씌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냉난방 공조 에너지 제어가 필요한 거고 이게 여기에 이제 지금 주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공개 같은 게 이제 의무화돼 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에서의 그런 탄소 배출량을 최적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쓰는 냉난방 쪽을 효율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관리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집중하겠다는 거고 그럼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거 그냥 둘 다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상업용만 하는 게 낫냐 이건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존슨 컨트롤스가 이렇게 강조했다는 건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방금 전 탄소 배출량 감축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미국과 유럽은 점점 탄소 감축량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감축 기준부터 잘 충족시켜야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뭐 국내 특정 기업을 말하기는 힘든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를 주로 납품하는 빅테크,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하고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유럽에서 지금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사업자로 4년 연속 등극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존에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납품하거나 애플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납품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은 자기네들의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공급 업체들이 탄소 배출량까지 공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성이나 LG가 나름 투자를 많이 하는 거나 고려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국내 공장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전기를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장이나 LCD 공장도 한국에서 짓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국가적 전체적 차원에서도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7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서울 집값이 매주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르고는 있는데요. 가속도가 좀 멈춘 느낌입니다. 뭐 이번 주 통계를 보면 지난주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이 매매 가격 지수가 0.3%였는데요. 지난주가 0.28%였고요. 네. 이번 주는 0.26%로 또 살짝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뭐 자동차로 예를 들면 한 130km로 달리다가 126km 정도로 속도가 살짝 좀 내려왔다라고 해서 저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왜냐하면 가속도가 계속 붙게 되면 아이고, 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속도가 줄어드는 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요. 전국도 0.07%에서 멈췄고요. 수도권 지역도 0.16%에서 그대로 멈췄고요. 지방도 마이너스 0.02%로 지난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양상이 좀 들어갔다. 물론 집값이 하락한 건 아니고요. 상승은 맞는데 달리고는 있는데 속도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정부가 이제 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3시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공급 확대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췄습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도록 실천전 방안을 하고 우량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주제로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요. 도심 그러니까 서울을 말하는 거죠. 도심 내 아파트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우리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 뭐 예를 들자면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좀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네. 사업 기간을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축소해서 이제 기존에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17만 6천 호 정도 되는데 시기를 좀 당기겠다. 조기 착공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알려진 내용 중에 이제 그린벨트 풀어서 신규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한 몇 주 전이었죠. 한 2만 호 정도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8만 호 정도로 추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네. 3기 신도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올려서 추가로 2만 호를 더 발굴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는 10만 호 정도를 이제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제 물량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42만 7천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 중에 주요 내용이 이제 빌라,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 공급을 이제 어떻게 늘리냐면은요. 네. 신축 매입 임대를 11만 호. 그러니까 11만 호를 새롭게 지어서 이제 매입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축 거고요. 새로 지어서. 새로 네. 지었어요. 그리고 공공 매입 16만 호. 12만 호 계획이었는데 16만 호인데 이거는 뭐냐면 LH가 기존에 지어진 빌라 같은 건물들을 사서. 이렇게 공공으로. 다시 공공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하는 물량이 한 5만 호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추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주요 내용은 그렇고 또 좀 다른 내용들은 뭐 PF 35조 원 공급하겠다. CR리츠 통해서 미분양 해소하겠다. 또 22조 원 정도 미분양 매입 확정 제공해서 3만 6천 호 정도 소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에 나온 오늘이 8월 8일이죠. 네네네. 88 대책이라고 불릴 텐데 이 네. 88 대책이 지금 오르는 집값 상승세를 좀 차단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저는 이번 대책으로 오르는 집값을 차단하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집값이 안정이 된다면 이번에 대책이 아니라 뭐 미국발 경기 침체라든지 그동안 너무 빨리 올랐어. 5월, 6월, 7월, 8월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완화될 수는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완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자들은요. 지금 하반기 집을 사야 돼? 내년에 사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데 주요 대책 내용들을 본다면 지금 그린벨트 풀어서 신규 공급을 뭐 8만 호? 또 언제? 추가로 2만 호 한다는데 언제? 정부 대책 내용을 보면 택지 공급이거든요. 택지 공급을 뭐 2, 3년 내에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집을 짓는 건 10년 정도. 우리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아직도 본청약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을 바라본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10년 후에 나오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저는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빌라 같은 또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의 빌라 오피스텔을 못 사서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빨리 사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만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빌라 네.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이렇게 우리 세제 혜택을 줘서 네. 이렇게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느냐. 시장의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누구를 위한 공급 확대 대책이냐.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간담회 가보면 또 네. 관련자들 나와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네. 세제 혜택도 해줘야 되고 규제도 풀어줘서 주거 사다리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거 MB 정부 시절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네. 주차장법 완화해서 많이 공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제 수익을 얻었냐면 건축하시는 분들,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 공급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걸 분양받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기회비용을 좀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책을 가지고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예요, 지금요? 아까는 이제 가격 동향을 살펴봤는데. 네네. 거래량이 이제 6월 기준에서 본다면 7,436건으로 기록이 됐고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라면 2020년, 2021년 집값이 폭등했을 때 24개월 중에 한 넘버 4 정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꽤 높은 거군요. 7월은 거래량이. 저는 더 네. 심각할 것 같은데요. 7월이 현재까지 5,703건인데요.
계약하고 30일이잖아요. 네. 지금부터도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아마 8천 건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월, 7월 거래량은 굉장히 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가 눈에 띄냐면 생애 첫 주택 구입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눈에 좀 띕니다. 네네. 그래서 생애 첫 주택하고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이제 기존에는 갭 투자 수요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거는 서울 수도권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당장 입주 물량 부족 때문에 갑자기 오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불안 심리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도 수도권 아니면 서울을 사야 된다는 이런 게 좀 더 강해져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요. 이제 3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요. 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늘어나는데 어떤 심리가 불안하냐면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해요? 왜 지금 꼭 이렇게 급하게 사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 2020년, 2021년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 혹시라도 이러다가 집값이 더 많이 올라버리게 되면 나는 이번 기회에 나 영원히 기회를 놓치지 않냐라는 기다리고 있던 매수 대기자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불안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건축비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또 집값이 또 안 떨어질 것 같아. 뭐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울 수도권 집값이 수도권 또 이제 일부 지역입니다. 서울 가까이 있는 지역들이 올라가다 보니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은데 가만히 보니 나도 이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뒤처질 것 같아. 결국에는 이제 지방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방에 살고 있지만 몇 년 후에 서울로 올라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네. 미리 좀 서두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녀가 대학교를 가거나 직장 다니고 있다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 자녀가 서울에 집 사기 어렵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수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갭 투자가 좀 많았거든요. 전세를 끼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갭 투자 비중이 2021년 12월에 60%였는데요. 네. 최근에는 37%로 낮아졌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늘어났냐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집을 팔고 내 집을 구입하는 갈아타기 예,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요즘 자금 출처를 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냅니다. 너 무슨 돈으로 사? 은행 예금이 얼마 있고요. 무슨 돈이고요 하는데 기존 아파트를 팔아서 남은 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제출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네. 1분기에 52.1%고요. 올 2분기가 52.7%로 절반이 넘어갔는데 2021년에 43.5%였으니까 네. 집 팔아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이 현재 주택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제 아래 공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좀 커지면서 증시가 요동을 쳤었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 하면 흔히 선행지표라고 하고 부동산은 좀 후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부동산도 이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양날의 칼이거든요. 양날의 칼이 뭐냐면 이제 주식 시장이 선행 지표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미국발 경기 침체가 우리 수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된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도 사실 저희가 추세 상승은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고평가인 상황인데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좀 보고 있는데 미국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올해 0.25에서 잘해야 0.5%포인트 50bp 정도 내리지 않을까.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미국하고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으니까 잘해야 0.25% 정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 한 2주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면서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많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 지금 나오는 네. 이야기를 보면 올해 0.5, 0.5 두 번에서 1%포인트 정도도 B컷으로 내릴 수도 두 번. 있겠다. 네. B컷.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미국이 B컷 해주게 되면 또
한 0.5 정도, 0.5%포인트 정도는 인하 여력이 있는데 기존에는 잘해야 0.25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큰 폭으로 0.5%포인트 정도 인하가 된다면 시장의 심리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대출금리도 0.25가 아닌 0.5 정도 내려간다면 실질 대출금리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한덕수 부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택 공급 대책을 공급을 확대해서 빨리 조기 안정을 시켜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데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최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주택시장 분위기가 과열 양상이 아니라면 뭐 한국은행이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00만 명이 몰렸던 로또 청약이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강남 인기단지 청약에서 만점 청약 통장이 3개나 나왔어요. 만점이면 84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84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만점 건가요? 받으려면요. 저는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제 3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있고요. 통장 가입 기간이 있고요. 부양가족 점수가 있는데 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지나면 만점이 됩니다. 네. 자동으로.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부양가족 점수거든요. 부양가족 네. 점수가 나를 제외한 본인 제외한 6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이 돼야 총 만점이 7명이 돼야 가능한 되는데 거예요. 저같이 이제 저는 4인 가족이거든요. 네.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 2명이 있는데 4인 가족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69점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면 만점이 3명이 나왔고요. 네. 커트라인이 1명 빼고 70점이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첨되지 않는 숫자가 나왔기 어쨌든, 때문에 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진짜 맞아? 진짜 부양 가족이 7명, 6명이 어떻게 7명이 살았어? 이게 조사해봐. 부모님 진짜 이게 부모님 살고 있는 거 맞아? 그런 이거 얘기까지 조사해봐. 나오더라고. 하도 이게 경쟁이 치열했고 그러니까 당첨되면 엄청난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위장 전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아이고, 이야기도 참.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청약 제도 자체가 좀 불만인 것 같고요. 이제는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이제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점점점 점수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점 점수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추천 물량하고 네. 공공 분양처럼 오랫동안 납입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조합원을 잇던 분은 모든 세금 다 낸 분들보다 네. 이분들이 더 싸게 받는 건 맞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가 형평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분양가도 계속 오른다면서요. 분양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바로 짚고 싶은 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육박한다. 4,882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네. 이게 작년 평균이 3,508만 원이었거든요.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나. 네. 가격으로 본다면 전용 84 국평이 작년에 11억 9천만 원이던 분양가 평균이 올해 16억 6천만 원 정도로 올라갔는데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이걸 네. 바로 제가 왜 뭘 바로 잡아 드리고 싶냐면 네. 서울은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최근에 나오는 게 강남 3구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네. 평균이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평균이 올라갔다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는 전국 수석하는 친구들이 몇 명 전학이 와서 평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서울의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걸 보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어쨌든 말씀 오르긴 드리고 싶습니다. 오르는데 네네. 네, 그래요. 임대차 입법 시행되는 지 이제 곧 4년이 도래하죠. 네네. 네. 근데 세입자 임차인 3명 중 1명은 재계약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4년이 됐습니다. 2020년 아마 7월에 시행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021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이제 3년간 통계가 나왔는데 네. 35% 정도가 이제 갱신을 했고요. 네. 그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하신 분들이 47% 정도로 나왔는데 2022년 7월에 급등했을 때 69%였으니까 그때보다는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네. 왜 내려갔냐면 2022년에는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갈 때고요. 네. 지금은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천정부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최근에 또 전세 가격이 작년에는 좀 내려갔었고요. 또 네. 2년 후에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살짝 올려주고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 하나뿐인 카드를 사용하겠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늘어나고는 있는데 2022년보다는
지금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번요. 한 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계약갱신 청구는 임대인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2년 아니, 그러니까 2년 계약 만기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이제 2년을 더 쓰고 싶으면 그 청구권을 써서 하는 거지. 네네. 난 안 쓰고 네. 그냥 2년 더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그러면 거죠. 얼마 올려주든지 이제 협의하기 나름이죠. 협의하는데, 네, 근데 5% 이내로 하려면 써야 되는 거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네.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떨어졌다라고 하면 네. 아니 돌려주지 올랐을 말고.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올랐을 때도 이제 협의해서 네. 청구 안 하고도 주인하고 협의가 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협의한다라고 문구에 박아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